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댓글을 지배하는 자들과 그 세력은 과연 어떤 놈들인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볼까 합니다. 그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후원 표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론부터 그냥 말씀드리자면 좋은 취지로 시작하려고 했던 이 후원 내역을 과거처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좋은 감정만으로 생각 없이 너무 급하게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고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표현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점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까 부디 작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세상이라고 할까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댓글을 지배하는 검은 그림자들입니다. 먼저 최근 뉴스에서 흘러나온 기사를 하나 발췌해보자면 2020년 초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계치로 보았을 때 네이버가 2650만 개, 다음은 2300만 개의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량만 보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 8천여 개가 쏟아져 나왔고, 다음 기사는 5만 7천여 개로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이버 뉴스 이용자는 다음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뉴스 기사 역시도 네이버가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네이버는 올해 기사당 537개의 댓글이 달린 데 반해 다음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용자나 뉴스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네이버인데 이 네이버를 제치고 한 배도 아니고 무려 3배 이상의 댓글이 다음에 달렸다. 조금 이상한 현상이기는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주류 미디어에서는 다음 뉴스 이용자가 댓글 작성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대충 얼버무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많이 단 순서를 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상위 10%, 그러니까 대략 14만 명의 사용자가 작성했던 댓글이 전체 댓글의 무려 73%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은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역시 상위 10%, 즉 10만 명이 다음의 75%의 댓글을 모두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글, 애플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할 정도의 소수가 우리나라의 전체 댓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위 10%의 댓글을 지배하는 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솔직히 일반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댓글 독점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댓글을 얼마나 달고 계십니까? 참고로 저는 2개, 아니 1개? 아니 하나도 안 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댓글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자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위 10%의 댓글러들은 모두 진보 열연 집결지였던 아고라와 젊은 보수의 성지인 일베, 그리고 네이버 신보수 세력인 그린 일베의 3사 사이트 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고라, 일베, 네이버 3사의 사이트를 주로 이용 중인 댓글 조직러들은 그동안 모두 정치인들과 국정원, 검찰의 통제에 깊이 관여되어서 움직여 왔었고, 대표적인 민주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모두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보를 편파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댓글들을 여기저기 조직적으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댓글러들에게 알바비까지 쥐어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작과 과장 광고, 홍보 마케팅에도 모두 이들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드루이드 캐릭의 명칭을 이용했던 드루킹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원이 포털 댓글을 통해 몰래 사회적 여론을 조작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 조성을 위해서 조작을 벌였고, 아무튼 이 사건의 핵심 혐의를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서 모두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여론몰이를 해줬던 드루킹을 정말 몰랐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자, 아무튼 망상은 이쯤에서 하고,
드루킹 사건이 여론에 갑자기 터지게 되었던 이유가 이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댓글 조회수와 좋아요를 열심히 조작하던 중 민주당이 드루킹에게 약속했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대로 여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드루킹이 정치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참고로 노회찬 의원 역시도 드루킹의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심을 받던 중 자살을 합니다. 이게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자살로 종결이 되었죠. 물론 드루킹을 포함 김경수, 원세훈, 유성옥 등의 국정원 인물들은 그저 정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 이 같은 정치 공작을 계획하고 지시했던 진짜 정치 범죄자들은 여전히 버닝썬 사태처럼 검찰의 보호 아래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서민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로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썩어빠진 사건을 잊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드루킹이 썼던 킹크랩이라는 유사 매크로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재사용되어지고 있고, 댓글 조직들의 정치 공작의 여론 조작은 여전히 사람들 몰래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그 현실인데, 주류 미디어는 왜 더 이상 이 같은 사실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당연히 계속적으로 또 깊게 파 들어가다 보면 버닝썬 사태처럼 검은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비단 드루킹 사태의 문제뿐 아니라 국정원 역시도 댓글 조작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통해 지금껏 여론의 분위기를 실제로 조작했었습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팀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고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해 예산 30억 원을 낭비를 했고요. 내역이 남지 않는 특수활동비까지 불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사람들 몰래 추진했던 것이죠. 말 나온 김에 특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특활비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일단 합의는 했죠, 여야가. 그런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사단장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놓고 교섭단체 특활비만 없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정원과 검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특활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안보비로 이름이 다시 바뀌어서 오히려 2021년에 407억 원을 더 증액해서 이 돈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밀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렇다면 특활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여야의 이런 이제 폐지법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국회 정치인들이. 자, 아무튼 국정원은 민간 여론 조작팀을 신설하기 전인 2009년 5월부터 아고라 사이트의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을 했고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2011년 1월에는 알파팀을 비롯 외곽팀 신설을 24개 팀으로 확대 운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의 제고라는 명분으로 외곽팀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과 함께 엮어서 4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에 각각의 담당 10개 팀으로 이것을 재분할하면서 한 달 인건비만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사용한 것은 물론,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서 인터넷상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 조작을 위해서 30억 원의 인건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국정원이 댓글 알바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기업이 대신해서 이들의 관리를 도맡아 해왔는데, 주로 뭐 제품의 홍보나 과장 광고 등을 이용할 때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당시 국정원은 2011년부터 예산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일베 댓글 조직단들에게 뿌리기 시작하면서 거짓 뉴스와 정치 조작질로 여론을 분열시켰고, 새누리당은 일베 선동 조작의 후원자를 간부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냐고요? 더 있죠.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에서 기독교 우파 계통의 댓글 작성 조직단이었던 십자군 알바단, 그러니까 줄임말로 시발단이 여론 조작으로 실제 적발되기도 했었죠. 이 밖에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더 많이 있지만 이거 다 설명해 드리려면 날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한마디로 국정원과 정치 당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있는 여야의 정권을 옹호하는 여론을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온전하게 판단해야 될 이러한 상황들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의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인데,
국회 당원들과 그의 졸개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가면서 지들에게 유리한 국민 여론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국정원과 그 휘하의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먹다 버리는 이러한 히든 카드로 지금껏 조직단들을 몰래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댓글 조작이 정말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 조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국회 멍멍이 당원들이 계속 이용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년 한국 보고서에 따르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검색이나 뉴스 수집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포털 댓글에 영향을 받는 동조 효과 역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론이 사실상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에 특정 댓글의 포털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댓글 조작은 정치와 상업적 목적으로 그동안 악용되어져 왔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물론 근거 없는 낭설을 퍼나른 역할을 했던 SNS를 통해 정치인들은 특정 인물과 기업을 졸지에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과거에는 힘으로 찍어 눌러 버렸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국민의식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독재 정치다 라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댓글 조작과 여론몰이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찍어버리면 이것은 그냥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마녀 사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뜻, 다른 말로 민의라고 하는데 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휩쓸려 버리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광기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민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검색이나 수집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세계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실험 국가라고 말이죠. 임상 실험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항상 실험 무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여론 조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도 한국에서 열심히 실험 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국민들의 선동을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인링크 방식을 다른 나라보다 굳건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부터 그렇습니다. 인링크 방식은 쉽게 말해 본래 방송보다는 댓글의 좋아요와 그 영향력을 키우는 여론 조작 방식이다 라고 보면 쉽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식을 한국이 지금껏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론이 어떤 범죄자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과거 드루킹이 댓글 조작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선동을 이끌었던 이유도 포털 뉴스에서 가장 많이 공감을 얻은 베스트 댓글이 위에서부터 보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본래 방송보다는 아래 댓글에 쓰인 공감력을 통해서 실제 뉴스보다 댓글 정보 여론의 사람들이 더 신뢰성을 갖게 됐고 이것을 진짜 정보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털에서 원래 기사나 뉴스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아예 보지도 않고 곧장 좋아요가 왕창 박힌 베스트 댓글을 읽어보면서 현재 여론이 이렇구나 라고 그 정보를 믿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아웃링크 방식을 주류 미디어들이 선택을 해야죠. 왜냐면 공신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현재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뉴스들도 현재 댓글을 서서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인링크 방식으로 주류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낸다면 물론 돈 때문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드루킹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 장난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고 공신력 있는 주류 미디어의 힘과 더불어 사람들은 더욱더 가짜 뉴스와 정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딴 식의 방법을 계속 돈 때문에 고수한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주류 미디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그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막말로 공신력 있는 주류 미디어랑 드루킹 같은 세력이 손을 잡고 국정원 사태처럼 장난이라도 친다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개, 돼지, 당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국민들 3명 중 2명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을 원하고 있고, 댓글 조작과 주류 미디어의 댓글란의 신뢰성이 그로 인해서 높아지길 바라고 있지만, 2012년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 댓글 실명제 도입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정치꾼 자신들이 가장 영향력 있게 사용했던 여론 조작이라는 황금 사과가 행여 인터넷 실명제 통과로 인해서 와야 된다는 것, 국계 멍멍이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깝고도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네이버가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반항을 해요. 바로 21대 총선 뒤에 댓글 실명제를 여전히 없애지 않았고, 그것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라는 소신 있는 결정을 갑자기 내리면서 댓글 알바들이 네이버의 장난질을 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해 정치인들의 눈밖에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네이버는 카카오한테 생활 플랫폼과 카톡의 자리를 빼앗기고요.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건드려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라는 등등. 아니, 정치인 지그들은 대놓고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른 놈들이면서 지들 똥구멍에 똥은 못 보고 남들 똥구멍에 겨는 귀신같이 보는 저런 짓.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뻔뻔한 거 철면피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인성과 지혜가 아닌 뻔뻔함 플러스 정과 이력, 마지막으로 얼마나 반듯한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뉴스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와 영상들이 다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네이버보다 다음이 뉴스 기사당 무려 3배 이상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되었던 기현상의 이유, 이것도 다 네이버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네이버는 실명제 전환으로 인해서 VPN을 이용한 다중 IP로 장난질 치는 뿌락지들이 더 이상 댓글을 통해 여론을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 댓글에 많은 여론의 글을 쓰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다음이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댓글이 달렸던 주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중국, 인도, 북한 등의 외국에 파견된 사이버 스파이들이 해외 IP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와 금융 해킹은 물론 정치적 여론 조작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써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댓글 조직단이 국내, 해외 모두 안팎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 말 나온 김에 한국의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선 말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와 정확성, 공정성은 이미 바퀴벌레처럼 지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직접 발간을 했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자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했던 37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 자료는 옥스퍼드뿐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으로 함께 참여한 자료였기 때문에 뭐라 대꾸할 것도 없는 팩트 자료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자면 한국은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25%, 2019년 22%로 조사 대상 가운데 4년 연속에 부동의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주류 언론에서는 이 같은 진실을 절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썩어버린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즉 머니 때문인데, 이 머니를 받고 왜곡되거나 편향된 기사를 진실인 써대는 기레기들이 현재 길거리 개미처럼 너부져서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서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돈 밝히는 기레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왜곡된 돈까지 받아가면서 정권에게 유리하고 편향된 왜곡된 기사를 만들어 퍼나른다는 점과,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리고 검증 없이 그대로 주류 미디어에서는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은 돈으로 누더기가 된 이딴 거지 같은 뉴스를 도대체 누가 믿겠냔 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딴 거.
사실 30년 아니 20년 전만 해도 과거의 언론사들은 기자와 직원들의 월급을 줄 정도만 있으면 언론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이 중앙일보를 창설하여서 방송과 언론에 진출을 했고 이것으로 기자놈들이 돈맛을 본격적으로 맛보기 시작은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름 돈이 아닌 신념을 지켜갔던 소신 있는 기자들이 살아 있었고 그들로 인해 다행히 국민은 세상의 진실의 목소리를 그나마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SNS 같은 개인 미디어 매체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의 독점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고 언론사들은 경영 악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오직 자본 불리기를 위한 이익 사업의 혈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서서히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중심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연히 자신들이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는 정보의 편식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고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들이 재미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진실보다는 흥미롭거나 자극적인 뉴스를 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 의존하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변태적인 괴물로 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류 언론은 그냥 욕심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대한 기업화로 변해가고 있고 국가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의 검은 돈을 받아먹고 기생하는 새로운 기생충 기관이 되어버린 것은 물론 이들의 돈맛을 느낀 기레기들은 검은 돈을 먹여준 자들에게 분골쇄신 충성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의무는 이미 노망든 노인처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새삼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왜 요즘 주류의 언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서 외국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러시아의 크렘린 트롤 부대, 중국의 우마오당, 일본의 하즈바라 이것들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댓글 부대 조직단의 이름입니다. 러시아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러시아의 크렘린 트롤 부대는 오래전부터 SNS를 통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크렘린 트롤 부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정치 광고를 통해 미 대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이 현재 무더기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여론 조작을 담당했던 기관인 IRA는 미국인들의 신원을 도용해서 SNS 상에 허위 계정을 개설하고 사전에 파악해둔 사용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서 미국 네티즌으로 위장을 해 정치 공작을 꾸준히 계획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IRA의 미 대선 개입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점을 시인을 했고요. 페이스북이 얼마나 이로써 위험한 소셜미디어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IRA는 대선 당시 힐러리의 거짓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담당을 했고 미국 대선뿐 아니라 이후 영국 정치에도 함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에든버러대 연구진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러시아의 IRA는 브렉시트의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에든버러대 연구진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설됐다고 의심되어지는 트위터 계정을 추적한 결과 2752개 계정 중 419개가 브렉시트 관련 게시물을 IRA가 직접 활발하게 작성을 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라 21세기 차르로 군림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든 그 배후에는 구소련 당시 국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면서 부를 얻었던 올리가르히라는 딥스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올리가르히들 멤버들은 보헤미안 그루브처럼 일반인들은 절대 가입할 수 없는 특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로 소련 공산당 관료 출신이나 그들의 지원을 받은 거대 재벌들 그리고 마피아 집단들과 사업적으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었는데 과거부터 마피아와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과 불법 무기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올리가르히 멤버 중에서는 바티칸 은행과 검은돈 거래를 추진했던 마피아 고위 간부들과 러시아의 금융을 주름잡고 있는 유대 큰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은 물론 굵직한 월가 금융의 큰손 출신들도 함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을 움직이는 딥스 집단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내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좁은 식견이라 볼 수가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특정 멤버와 집단들을 만들고 저들은 암암리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올리가르이 멤버들이 자신들의 부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의 교류와 위협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평소 헨리 키신저를 통해 외교적 교류를 이어가던 올리가르히들이 고심 끝에 헨리 키신저의 절친이었던 푸틴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금융 딥스 집단들에 의해서 러시아 대통령으로 청거가 되었던 것이고,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적 세력에 영향을 준 건 역시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 역시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내부자 폭로로 밝혀지면서 꼬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댓글 한 건당 5마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져서 이름 붙여진 우마오당은 중국의 독재 정치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그동안 하고 있었고, 2016년 시진핑은 인터넷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 하나로 우마오당 조직을 정규군의 본뜬 군사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우마오당은 단순한 댓글 조작을 시작으로 중국의 시민들의 댓글을 검열하거나 감시 통제하는 역할까지 함께 병행을 하고 있고, 우마오당은 러시아 IRA 수준의 사이버 조직으로 현재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디어는 시진핑 중앙정부 아래 운영되고 있는 우마오당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중국이 한국의 여론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차이나 게이트, 이걸로 한동안 좀 시끄러웠는데 사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현재 우마오당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 맞지만 올리는 글의 80%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타국과 국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마치 미국 여론을 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대선 개입에는 매우 미미한 영향의 수준이었고, 우마오당의 여파는 아직까지 주로 중국 내에서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차이나 게이트는 그냥 낚시글입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 IP를 추적을 해봤는데도 전부 중국의 IP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역시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500개 이상의 구구 단체들이 페이스북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단체들은 미용, 축구, 건강 등의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표현할 법한 콘텐츠를 담은 페이지를 개설한 다음에 팔로워가 어느 정도 확보된 뒤 이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변형시키는 전술을 펼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내 코일구 저항 세력의 핵심적인 정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 유럽의 구구단체들이 어떤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자면 30개국 이상의 국가 정부가 이러한 댓글 조직단들을 보유하고 있고 댓글 조작을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댓글 조직단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정부와 정치 관료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성장시켜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10%의 댓글러들이 70% 이상의 댓글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대규모 구조를 갖춘 민간 점조직들이 정치계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여론몰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치밀한 조직단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 보통의 민간인들이라면 왜 한두 대도 아닌 여러 대의 VPN 장비와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IP를 우회하고 숨겨서 여러 아이디를 만들고 댓글들을 배포하고 있겠습니까? 평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은 없겠죠. 설령 백수라 해도 이딴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댓글러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달될수록 더욱 독점적이며 심각하게 댓글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방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에 따른 돈과 시간은 거대하고도 조직적인 세력을 갖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데이터와 정보는 점점 독점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의 독점은요, 절대 망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내부 폭로자 브리테니 카이저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서 사업개발 이사로 실제로 일을 했었고, 그녀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은 타겟티드였습니다.
카이저가 추진했던 타겟티드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국가들의 여론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임무로서 주로 타겟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기업은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는데 활용했다라고 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고, 2015년부터 3년 반 동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기업에서 트럼프 선거 운동과 브렉시트, 프랑스, 나이지리아, 가나, 멕시코 대선 등에 실제로 개입한 사건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전모가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개입과 CIA의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대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애널리티카 기업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개개인들이 흥미있어할 뉴스와 온라인 광고로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스마트폰에 반복 노출을 시키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가 왔고요. 실제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는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팸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망 중립성 법안에 자신들이 유리한 댓글과 여론을 만들었던 실제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연방통신위원회가 활용했던 스팸봇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힐러리 미국 대선 때도 미 공공기관이 스팸봇을 통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조작했고, 미국의 시사 전문지인 애틀랜틱은 작년 대선 TV 토론회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트위터 메시지의 3분의 1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트위터 메시지 5분의 1이 불법 개인 정보를 도용한 스팸봇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스팸봇들은 1분에서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만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시에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서 일반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와 소셜미디어 계정도 대량 수집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은 그 즉시 딥스들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나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 옹호글을 담은 글을 의도적으로 대량 살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은행과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도 사실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이거 정말 실수로 흘린 거 맞을까요? 어디서 분명 썩은 내가 풍기고 있긴 한데 냄새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라고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첨언드리자면, 스팸봇이 바이든 대선 때도 매우 큰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유무의 확인은 현재로서 불가능하고요. 생각을 해보자면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때도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스팸봇이 바이든 대선 때 사용되지 않았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전자투표용지라, 이거 스팸봇 조작의 가장 안성맞춤의 투표 제도죠. 한번 맛들인 고기 맛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또 써먹어야죠. 결국 빅데이터와 봇 프로그램, 딥페이크, 딥러닝의 4가지 기술이 오픈소스를 통해 딥스들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류는 이제 거짓과 진실의 정보를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세상의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딥스들이 정보를 감추는 데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정보를 꼼꼼하게 감추는 방법과 반대로 일부러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죠. 정보를 꼼꼼히 감춘다는 것은 과거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정보 교류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를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많은 진실의 정보들을 거짓과 뒤섞어서 뿌려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 진실을 찾기 힘들게 될 것은 물론, 설령 진실을 찾았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 인식으로 인해 진실의 판별력의 능력이 마비됨으로 인해 자신이 배운 교육과 주류 미디어가 말하는 것 위에는 모두 음모론적이라 취급해버리고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정보를 감추었을 때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진실을 덮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오픈미디어를 통해 온갖 거짓 뉴스들로 세상을 어지럽게 판치고 있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 있는 건 역시도 다 의도된 계획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진실은 그만큼 더 깊은 곳에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 수장들과 딥스들은 이렇게 방대하고 혼란한 현대의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껏 여론을 조성했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저들의 여론에 세뇌되어서 딥스들의 꼭두각시로 전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실을 보는 눈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완전히 기울어지며 편협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사람들의 치우쳐진 신념을 통해 사람들을 그동안 세뇌시켜 왔고 이것은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좌와 우로 나누는 도구로도 요긴하게 사용했었죠. 또한 흥미유발의 자극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진실보다는 재미 위주로 왜곡되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많은 주류의 뉴스 기사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도 그 뉴스가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사가 복사나 붙여넣기의 산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 의견의 뉴스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중립적인 절충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절충점이 진실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다양한 감정이 쏟아져 올라오는 정보들은 글을 쓴 기자 역시도 그 감정에 기인해서 쓴 글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럽의 20%를 뛰어넘는 61%에 가까운 정치적 분열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그만큼 한국의 여론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세뇌 조작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댓글을 조작하고 그 주도했던 범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댓글 조직단을 이끌었던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말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30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가 한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조직단을 신설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 대선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흐름까지 조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각국의 수장들 혹은 대통령들은 정말 댓글 조직단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자신들이 운영하고 계획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나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겸손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말이죠. 온갖 거짓 정보들로 어지럽히면서 저들이 감추려는 진실들을 우리가 하나둘 알아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점들이 딥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과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 혹성 탈출처럼 우리는 그저 사육되어지고 있는 원숭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들이 영화에서처럼 지능을 갖게 되고 그 관리자들의 비밀리에 계획하는 진실들을 알게 된다면 영화 속 원숭이들처럼 반항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모든 주류 언론과 댓글을 지배적으로 조작하는 실체는 그 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영향이 매우 컸고 이들의 정경유착의 돈으로 먹고 사는 언론사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뱉어내므로써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린 것은 물론 더 이상 주류 언론사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정의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와 각종 SNS는 거짓 뉴스가 떠돌도록 일부러 방치함으로써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정보 혼란의 위장막을 통해 과거 은밀하게 진행했던 계획들을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과감하고 빠르게 딥스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론 조작은 한국뿐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 무려 30개국 이상의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 통제하의 조직을 신설하고 있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우매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정보 좀비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시고, 앞으로 자극적인 댓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상할 정도의 좋아요가 달린 댓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의도성을 먼저 파악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서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정보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각성하면서 혼란한 정보의 바다를 무사히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